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경제 엔진을 돌리고 계신가요?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뭐 국가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의 금융 엔진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린 두 나라,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출 대국에서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시 일본은 미국의 엄청난 무역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똑똑함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무역 협상하면 관세 깎아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협상의 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골치 아픈 관세 인하 문제에서 자기들이 훨씬 유리한 투자 약속 쪽으로 대화의 주제를 슬쩍 돌려놓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에 새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500억 달러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원래 미국에 투자했던 돈의 거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요, 이게 그냥 돈을 퍼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일본의 국가 전략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투자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나라가 돈을 번다고 하면 물건 팔아서 남기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이자, 이걸 소득수지라고 하는데 이걸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건 일본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걸 더 잘하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한테는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이 공식,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투자해 라는 이 공식이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망치처럼 날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협상팀의 핵심 인물들이 일본과의 성공 사례를 딱 들고 와서 한국한테도 똑같이 요구한 거예요. 너희도 일본처럼 해. 우리 시장 접근권이라는 티켓을 받고 싶으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해라.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한국이 약속한 신규 투자액은 3,500억 달러. 얼핏 들으면 일본보다는 적은 액수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액수만 놓고 보면 일본이 5,500억, 한국이 3,500억이니까 일본이 훨씬 더 큰 약속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숫자 400%! 이게 바로 충격의 실체입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에 투자하고 있던 총액의 무려 400%가 넘는 규모였던 겁니다. 4배가 넘는 돈을 더 투자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기존 투자 대비 70% 증가, 한국은 400% 증가.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일본에게 이 투자가 기존 전략을 약간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한국에게는 이건 뭐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엄청난 압박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은 미국의 요구가 한 나라에는 괜찮고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두 나라의 경제 엔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파헤쳐보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해외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 즉 소득수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매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아직 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무역수지, 즉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상품을 열심히 팔아서 흑자를 내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죠. 오히려 일본은 최근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반대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로 돈을 버는 일본과 수출로 돈을 버는 한국. 미국이 이제 자유무역 같은 거 없어.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순간 누가 더 타격을 받을까요? 당연히 수출에 목숨 거는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먼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관세 얘기는 피하고 투자 얘기로 판을 바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국가 간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 개인의 자산 관리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마주한 이 도전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금융 생활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국가가 오직 수출 흑자에만 의존하는 건 우리 개인이 오직 월급, 즉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전략이에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투자소득으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금융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평행 이론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을 위한 개인 생존 공식입니다. 힘들게 번 월급을 그냥 원화 통장에 쌓아두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걸 달러 같은 글로벌 자산으로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는 거대한 전략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계획도 없고 돈 나올 구멍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마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일단 시간부터 벌면서 이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게임 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경쟁자가 서로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가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미국은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미묘하고 역사적인 경쟁 관계를 이용해서 둘을 계속 경쟁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이만큼 한다는데 너희는? 한국은 저렇게 나온다는데? 하면서요. 결국 양쪽 모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내놓게 만드는 아주 고단수의 압박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동맹의 개념마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미국이 짜놓은 이 불리한 게임의 판에서 이기려면 어쩌면 협력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까요?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 보이지 않는 공주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시대에 강요된 게임에서 살아남는 법, 이건 국가에게도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